신계 중심치료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현아 선생님 가르쳐주시죠. 안녕하세요. 관계중심 심리치료 발표를 맡은 최은혜입니다. 저는 제2장 관계중심 심리치료의 초기 단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먼저 치료 초기 우울증 다루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상에 대한 평가와 그리고 관련된 진단, 그리고 증상의 이름 부여하기,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설명과 치료, 그리고 약물 치료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부분, 그리고 내담자에게 환자의 역할을 부여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증상에 대한 평가인데요. 증상에 대한 평가, 즉 증상의 존재 여부, 기간, 심각도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울 증상의 평가는 다음 영역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울한 기분, 그리고 일상에서 재미난 흥미 감소, 그리고 체중과 식욕의 변화, 불면증 또는 수면 가다, 그리고 정신 운동의 흥분 또는 지체, 피곤 또는 활동 능력의 상실, 그리고 무가치감과 부적절한 죄책감, 그리고 사고, 집중, 결단을 내리는 능력의 저하, 죽음과 자살에 대한 주기적인 생각들, 일과 행동인데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기능하는 것이 이전과 다르게 방해받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불안감, 신체적인 불안감, 소화기관 관련 증상, 일반적인 신체 증상, 그리고 성적 증상, 주로 관심 저하에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신체적 통증에 대한 태도, 그리고 질병에 대한 통찰, 그리고 하루 동안의 기분 변화, 그리고 이인증과 비현실화, 편집증적인 증상, 강박적 증상, 그리고 우울한 감정, 이렇게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된 진단 부분입니다. 우울증에 대한 체계적인 진단 검사는 공병 진단뿐만 아니라 증상에 대한 잠재적인 2차적 설명을 위해 반드시 고려돼야 하는데요. 특히 양극성 장애가 있는지, 그리고 비정신성 의학 질환을 앓고 있는지, 그리고 우울 증상이 어떠한지, 약물 치료에 효과적이었는지, 사별을 경험하고 있는지 등의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환이 공존하는 상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일반적이고, 그리고 치료 경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환에 대해, 특히 불안장애와 약물 남용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증상의 이름 부여하기입니다. 내담자로 하여금 다양한 증상들이 우울증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하는데, 왜냐하면 내담자들이 자신의 증상이 심각한 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면이나 집중의 어려움이 노화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우울증의 증상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설명과 치료가 필요한데요. 우울증 진단 이후 내담자에게 우울증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알려줘야 합니다. 우울증에 대한 설명 중에 다음의 주제들이 강조돼야 하는데요. 우울증은 일반적인 질환이지 특정한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담자의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우울증이 사라졌을 때 반드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정보들을 정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서 내담자들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물 치료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기분장애 증상군에 대한 항우울 약물 치료의 효과성은 이미 입증되어 있는데요. 내 경우에 따라 약물을 단독으로 치료할지, 아니면 심리치료와 결합된 방법으로 치료할지를 고려해야 하고,
그리고 약물 치료 여부를 결정할 때 내담자의 증상의 심각성과 증상이 나타나는 주기적 패턴, 그리고 정신적 불안과 자책, 자살에 대한 생각, 정신적 반응성과 흥미의 감소를 살펴봐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담자에게 환자 역할을 부여하는 부분입니다. 환자 역할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동안 충분히 받지 못했던 보살핌을 보상적으로 받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자 역할이 가진 4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내담자를 정상적 사회 의무에서 면제를 시켜주고, 그리고 특정한 유형의 책임으로부터 면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빨리 벗어나야 하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고려되게 하고, 그리고 회복 과정에서 돕는 사람들과 협력해야 할 의무를 강화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역할을 부여하는 이유는 내담자가 환자 역할을 그만두고 회복하도록 돕는 데 있고, 그리고 환자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비난의 대상이 자기 자신에서 병으로 옮겨가는 데 도와주기 때문에 환자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초기의 우울증을 대인관계적 관점으로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초기 치료에서 우울증과 대인관계 관점을 연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대인관계 평가를 해야 하고, 그리고 주요 문제 영역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어떤 대인관계적 문제가 우울증의 중심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광범위한 문제를 가진 내담자는 현재 우울 증상을 유발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IPT 개념을 설명하고 치료 계약을 맺는 부분입니다. 문제를 설명해야 하는데 내담자들이 자신의 우울증이 대인관계 문제로 인한 것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문제가 우울증 발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을 해야 하고, 그리고 치료의 목적이 문제 영역을 명확히 하고 현재 대인관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임을 알려줘야 합니다. 치료 계약서 만들기 부분입니다. 치료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치료 계약에서 다음 사항을 강조합니다. 사회적 대인관계적 관점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부분인데요. 사회적 대인관계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예상 치료 기간과 빈도, 그리고 시간 제한적 특징, 그리고 문제 영역을 정하기, 마지막으로 비밀 보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IPT에 있어서 치료 계약 안에서 내담자의 역할에 대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치료 초반에는 상담자가 치료에 적극적이고 지시적이지만 이후 나머지 대부분의 회계에서는 내담자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대화 주제, 그리고 목표 설정에 대한 선택과 참여를 중요시해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느끼는 방식이나 문제와 연관된 대인관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상담자가 아니라 내담자 자신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치료에 대한 적극성을 유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중기의 시작 부분입니다. 치료 중기에는 각 회기에서 1가지 또는 2가지 문제 영역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요. 치료자는 치료 중기 시기에 다음에 3가지 과제를 갖습니다. 내담자가 문제 영역에 속한 타당한 주제를 이야기할수록 돕는 것과, 그리고 내담자의 정서적 상태 및 치료적인 관계에 주의를 기울이고 최대한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담자가 치료를 중단하거나 저항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집중합니다. IPT 중기 단계의 주요 양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오늘 두 번째 시간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오늘은 관계중심 심리치료 초기 단계고요. 다음 주부터가 여기서 말하는 네 가지를 하나씩 좀 다루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어떻게 초기 형태를 잡을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같이 얘기들 해보죠. 어땠어요? 발표 준비하면서? 발표 준비하면서 네. 처음보다는 좀 더 잘 읽혔던 것 같아요. 책. 네. 아니 뭐 같이 할 얘기를 해야지. 잘 얘기? 잘 읽혔지 뭐 한글인데 뭐. 같이 해보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해보고 싶은 얘기요? 아니 우리 스타일이 익숙해지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저는 여기 보면서 환자 역할을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환자 역할? 저는 환자 역할을 이제 부여한다는 부분이 되게 신선했어요. 할 얘기는 있는 거네. 그럼 얘기를 해야지. 자, 해보자. 환자 역할. 환자 역할이 어떤 게 제일 잘했어요? 힘들다. 네 가지 기능 있잖아요. 아유, 그렇지. 왜 그래요? 그래. 근데 이제 특히 지금 약간 사회적인 의무에서 면제시켜 준다는 부분들이 특정 유형의 책임 면제시켜 준다는 게 이 우울증 환자들이 특히나 자기 자신에 대한 좀 가혹한 소자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잘 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만큼 나도 사회적으로 잘 기능해야 된다는 그 압박감에 되게 많이 시달리는데 그게 치료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면제시켜준다는 부분이 조금 내담자한테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보통 우울증, 그러니까 그래도 사회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 하게끔 시키잖아요, 치료할 때. 근데 이럴 때는 그러면은 좀 우울 증상이 좀 심각할 때 이렇게 좀 시키는 건가요? 누구한테? 그러니까 왜 저한테 아니 그냥 궁금해가지고.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좀 관점을 또 바꿔봐야 돼. 그러니까 이게 면제 시켜주면 좋지. 근데 면제 당하고 싶을까? 이게 핵심이야. 사실은 내담자들은 면제 안 당하고 싶어해. 그래서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내담자들한테 야 너 지금 되게 우울하니까 빨리 직장 그만둬야 돼. 그 지금 치료부터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아 그래요 선생님 제가 지금 되게 우울하니까 직장도 좀 바꾸고 이래봐야 되겠네. 이러면 내담자들이 없다고. 제가 왜요? 저 할 수 있는데요.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거를 되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놓은 거야. 환자 역할을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상담자가. 근데 환자 역할을 안 가지려고 한다고 내담자들이 보통은. 아, 저 직장 그만두면은 지금 위험해요.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려고. 어떻게 살아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런, 그러니까 책을 이따위로 써놓으니까 그런 거야. 내담자들이 이런 식으로 저항을 하니까 네가 잘 구슬러야 돼. 책을 이렇게 써야지. 한번 쓰자 책. 책 쓰자. 근데 이게 그만큼 어려운 작업이니까 이렇게 써놓은 거야. 이게 진단에서도 그 두 가지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병이구나라는 걸 알아서 되게 편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낙인 찍듯이 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 장동현 선생님?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그런 좀 양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말을 해야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냥 말을 해 그냥. 그래서 저 환자 역할하는 이야기하려고 지금 준비했던 게 있는데 책이 할 말이 별로 없어가지고 시간을 채워야 되는 압박이 있거든. 그러니까 빨리빨리 말하라고. 이 환자 역할 관련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심리학 웹툰 있어요. 닥터 프로스트라고. 그 잠은 누가 하죠? 그 잠은 몰라 얘. 강현수님. 누다신 대표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요. 빨리 얘기를 해야지 그럼. 제가 한 3번 봤거든요 그 책을. 근데 최근에 나온 그 시즌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주인공이 어쩌다 이렇게 뭐 병동에 입원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도 이제 주인공이 스스로가 방금 아까 스플링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가 어떤 환자라는 자각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처음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작가가 의도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치료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내가 환자다, 내가 어느 정도 나에게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서 조금 치료가 진정이 되는 그런 과정이 다뤄지고 있어서 그 환자 역할에 대한 양가 감정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거를 아까 수필님 말한 것처럼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환자 역할.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좀 그렇게 생각해요. 환자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심리적인 증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병으로 이해하는 게 과연 우리가 일단 합당한가의 질문이 있고, 일단 그게 과연 맞는가에 관한 질문이 있고, 그리고 그랬을 때 효과가 어떤가, 이건 좀 다른 질문인데, 저는 합당하냐의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병이면 나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병이라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우울하든 불안하든 이런 것들이 성향 경향이 많아요. 대부분은 성격적인 특성이 매우 강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들을 만났을 때 그 환경의 맥락 속에서 이렇게 발현이 되는 것 뿐이지, 그리고 충분히 그게 심리 상담을 저도 오래 해보니까 예측 가능해요. 예측 불가능하진 않아요. 내담자들하고 한 1, 2년 상담을 해보면 얘가 어떤 맥락에 가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구나라는 것들이 대충 감이 오고, 그런 감들이 내담자가 왔을 때도 자신의 삶에 관한 통제감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증상들이나 어떤 우리가 심리 진단을 하는 그런 많은 부분들의 그런 진단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병처럼 우리가 이해하는 것에 관해서 합당하냐는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게 효과적이냐 효과적이지 않냐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변에서는 사실은 아까 누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사실 그걸 좀 받아들였을 때 내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이제 해야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이제 거기에 대한 저항감이 굉장히 좀 커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진단명이나 진단 이런 것들을 잘 전 중요하게 생각도 잘 안 하고, 어차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어떤 행동이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내담자들에게 저는 이야기한다거나 또는 뭐 제가 그렇게 구별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렇게 좀 상담을 좀 진행하고 있어요. 네. 어때요? 지금 이게 이제 사실 되게 중요한 이제 오랜 논쟁인데, 이 정신 장애가 하나의 어떤 질병이냐, 아니면 우리가 누구나 갖고 있을 수 있는, 또 그게 지금 성격 특성이라고 얘기를 한 그런 부분이냐. 저는 성격 특성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어떤 강도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서 이 강도가 줄어들고 일상생활에 좀 적응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좀 치료를 통해서 회복이 분명 가능하지 않냐라고. 그런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야. 그건 뭐 당연한 거지. 하나를 해보자고, 둘 중에 하나를. 둘 중에 하나를 하면 병이다. 병이다. 그래. 그래서 환자 역할이 필요하다. 진단을 하는 게. 근데 확실히 섭식은 네. 일반적이진 않아요. 좀 특징적이긴 해서 거기서 좀 벗어나는 과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큰 틀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 뭐냐면은 사실 여기서도 이게 우울증의 진단 중에 하나도 여기서도 무가치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봐. 본인이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 그냥 대충같이. 이 중에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어? 같이. 우리 지금 같이 있긴 하죠. 같이. 근데 옛날에는 어. 같이 하는 생각이 진짜 강했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인간의 기본이라 생각해. 기본적으로 나를 무가치하게 생각을 해야 뭘 해. 내가 존나 씨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도 존나 가치 있어. 그럼 뭘 하겠어. 기본적으로 인간을 움직이게 하는 기본적인 힘은 나에 대한 무가치함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진단 기준으로 넣어놓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야, 나는. 아니 가치 있다고 생각해? 근데 저는 오히려 무가치 할 때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가치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문제라는 거야. 무가치함은 기본이야.
무가치함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고나는 습성이야. 무가치하지 않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거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인기를 바라는 거야. 사실은 굉장히 근원적인 무가치함에서 모든 것들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정신질환들이. 근데 그거를 마치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사실 그 문제를 가지고 인간이 기본적으로 태어나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지 그게 문제다. 저는 그게 별 문제가 아닌데 나도 되게 무가치한데. 개하시.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데에서 좀 큰 틀에서 보자면 그 병이냐 아니냐? 병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오토 컨버그가 그 정신병리를 다 성격 조직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성격 뭐요? 조직. 퍼스널리티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그걸 구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컨버그는 우리가 DSM의 기준대로 진단의 의미가 없다. 이건 모두 다 성격에서 기인한 부분이라서. 나랑 생각이 같으시네. 저는 요즘에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스터디 주제는 정해졌어. 컨버그야? 컨버그로. 성격. 그래. 자, 장동 선생님도 네. 지금 한 얘기 해봐요. 병이 제 생각에는 야 지금 이 내용이 별로 없어. 이거 RPT 이거 이 심리학이 어느 정도 1시간 남았어.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맥락에서 좀 증상이나 이런 것들 치료가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병리적인 부분, 병이다 아니다 이게 사실 진짜로 긴 그 치료의 맥락에서는 이게 병이든 아니든 이런 것보다 저도 오히려 약간 성격적이고 가정적이고 삶에 조금 여러 부분에서 있는 그런 문제로 다뤄져야 되는 게 중요하지만 그걸 잡아야 되잖아요. 결론만 빨리 말해. 그걸 잡아야 되기 때문에 병이다 아니다를 너무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하시면 병이 아니다. 저는 병이 아닌 쪽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현 선생님 축구 같이 한다고 너무 좀 같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도 좀 그런 차원적인 접근이 더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뭐 때문에? 그게 있고 없고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우울한 게 있고, 저도 불안이 있고, 저도 그런 어떤 강박적인 것도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뭐 우울장애나 뭐 강박장애나 불안장애가는 아닌 것처럼 아직 그런 어떤 정도의 차이인 것 같지 그게 뭐 유무가 중요한 거라고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근데 이게 확실히 개인적인 경험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양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섭식장애 같은 경우는 약간 중독적인 개념도 좀 차원도 있어서 이게 확실히 일상생활이 너무 이 뿌연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확 벗어나니까 확실히 이게 사람이 생활이 좀 이렇게 뚜렷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양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양적인 게 아니라 질적으로 질적으로 아니다, 다르다라고 어.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중독이신 분들이 이 회복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그분들은 워낙 자극적이거든. 맞아요. 근데 이게 이제 중독을 통해서 추구하지 않으면 딴 거를 하게 돼 있어. 그쵸. 그래서 제 내담자 경계사는 그 친구도 맨날 죽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과 잠안 재우고 자기를 막 학대하던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벗어났는데 그러니까 일상이 너무 지루한 거야. 재미가 없어.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기 너무 끔찍하대. 팔도 FC 가입하시면 돼. 축구 치료.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드라마에서 사람 죽여서 피 튀기는 거 보잖아요. 너무 재밌대.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내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되게 행복한 표정.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한테 자기 고양이 세탁기에 돌리고 싶대. 그러면은 키우는 거야. 아니 안 키워요. 무슨 거야? 집에 길 가다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러면 안 되니 나한테. 진짜 그렇게 해도 돼요 하고 막 웃는데 진짜. 그리고 또 자기는 길 가는 사람 잡아다가 되게 고문하고 싶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그렇게 하면 이제 나랑은 끝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막아놓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성격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욕구 없어? 다 있지 않나? 난 근데 지루한 거는 좀 인정해요. 삶 진짜 재미없어요. 아 말 안 들으면 갖다 줘 패면 말 들을 텐데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 안 해봐. 있어요. 나만 아니 쓰레기야. 확실히 잘. 나만 쓰레기야. 아니 저는 약간 그래서 야 제가 있다고 해줘야지 야. 그래서 제가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게 운동할 때는 좀 반칙해도 좀 용인 되는 게 있어서 너랑 운동하지 말아야겠다. 저 좀 격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장난 아니야. 아니 이화 선생님한테도 막 같은 편이라. 같은 편이라서. 네. 다른 편이고 싶지 않아. 욕도 하고. 욕도 하고 장난 아니에요. 이제 사람의 폭력성이 잘 해소가 돼야 된다는 걸 많이 느껴요. 운동할 때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상황을 좀 접해줘야지 나도 조금 푸는 게 있고 그런 거에서는 운동이 그래도 좀 가장. 근데 이게 좀 남녀차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 뇌 연구에서 보면은 자기랑 경쟁하는 상대인데 상대편이 고문받는 영상을 보여주면 남자들은 쾌감을 느껴요. 기본적으로 상대편이. 상대편이. 근데 여성들은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반응 패턴이. 그래서 이게 좀 남녀차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요즘 좀 느끼는 거긴 한데 성격 장애 좀 많은 부분들이 사실 좀 남성성이 강해요. 성격 장애이신 분들의 좀 특성 중에 하나가 좀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천 선생님도 얘기해야지. 천안에서 아침에 왔는데. 아니 어제 밤샜어. 왜? 집에 안 갔대. 어제 서울에서 서울 근처요, 근처. 진짜? 발주 준비하느라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왔다 왔다 갔다 하기. 3시간 자고 올라가야 되니까. 아 그럴 뻔. 근데 말 좀 해야지 그러면. 그래. 힘을 다 쓴 것 같아. 힘을 다 썼어? 알았어. 그럼 면제. 또 이렇게 또 빠져나가네 한 명. 야 그럼 우리 빨리. 또. 부담감을 느껴 빨리. 아니 난 이 환자 역할 이거 보면서 솔직히 이 치료가 처음에 어떤 이론적인 베이스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좀 어떤 약물 치료 검증하는 가운데서 그런 위약처럼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환자 역할 보면서 좀 느꼈어. 아 이거 대충 만들었구나. 왜냐하면 환자 역할을 넣어야 된다는 이론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어. 그냥 이 사람이 환자 역할을 언급한 사람이 팔슨스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아니 근데 저기에서도 이게 나와요. 저기 누구지? 우리 스터디했던 그분 있잖아. 누구? 관계 설리만도 이거 중요한 강조해요. 그럼 이론적 배경이 있네. 좀 잘 만들었구나. 근데 이 환자 역할과 관련해서 틀이 이게 되게 비슷해. 설리만이 만들어 놓은 그 치료 과정이랑 이 틀이 똑같아요. 근데 이 환자 역할 관련해서 그거 있잖아. 뭐지? 미넨하우즈 증후군. 아는 것도 많아. 아니야 너 알아? 난 스톡홀름 증후군이랑 헷갈려. 뭐야? 전혀 다른 거 아니야? 야, 설명해 주세요. 그 스톡홀름은 미넨하우즈 있잖아. 그 환자 역할 하고 싶어하는. 그 그 DSM의 그 이름 뭐지? 그거지 뭐지? 나. 그래서 왜 계속 환자 역할을 하고 싶어서 맞아. 일부러 약간 속이는 거 아니에요? 괜찮은데도. 맞아. 계속 쉽게 말해서 병원에 퇴원했어. 근데 갑자기 또 응급실에 왔어. 응급실에 온 게 팔이 부러졌어. 알고 보니까 병원에서 나와서 전봇대에 팔을 엄청 세게 해가지고 팔을 부러뜨려서 온 거야. 근데 그런 마음 다 있지 않나? 야호실 한 번씩 가봤잖아. 씨발 나안 아픈데. 가면 편하잖아 마음이. 의지하고 싶고. 나만 깨 쓰레기야. 아픈 척하고. 그래. 성식도 좀 그런 거 아니야? 눈병 유행했을 때 일부러 눈병 걸리려고. 그래. 막 그랬었는데. 환자 역할이 얼마나 좋은데. 아폴로 눈병. 우리 잘 받는다. 그렇긴 한데. 근데 진짜 그랬는데 안 걸리더라고. 학교 가야 됐어. 그 인위성 장애. 네. 그래, 팩티셔스. 근데 이게 지난번에 미국에서 나왔잖아요. 이게 자기가 환자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가 보호자 역할을 하려는 맞아. 사람. 그래서 어떤 엄마가 맞아. 자기 아들 죽였잖아, 맞아. 나트륨으로. 계속 먹이고 한숟갈씩 태워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 SNS에 올려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래 아들이 아들이 아파서 자기 아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너 되게 좋은 엄마다 이러니까 애를 더 아프게 만들어서 결국 걔가 죽었어. 그래서 부검을 해보니까 애가 나트륨이 이제 치사량까지 몸에 있어서
그게 이제 저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제 그런 욕구가 올라오더라고. 인연을 잡아다가 진짜 고문을 해가지고 역으로 나타나. 고통이 뭔지를 알게 해줘야지. 그래서 아무튼 이 환자 역할이 참 어떤 사람들은 되게 편안해 하는데 자기가 진단을 이렇게 자기 진단명을 알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불편해하고 그러면은 우리 이 얘기 한번 해보자. 진단명을 얘기해줘 안 해줘? 힘들다. 이게 안 해요. 얘기 안 해. 왜? 여기서 환자 역할을 부여하라 그러는데 너 환자야. 너 우울해. 이렇게. 근데 왜 안 해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고 침울한 기분이 많이 들 수 있다라고 약간 좀 우회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너 우울증이야 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왜요? 왜? 이 얘기만 하고 아까 안 시키고 그 이유를 얘기해. 근데 이게 옛날에 인지치료 할 때 거기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네 생각을 논박하는 거지 너를 부정하는 건 아니야. 존재를 뭐.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상에서는 안 먹혀. 안 먹혀. 그걸 구분할지 어. 못하잖아. 어. 어려워하잖아. 맞아요. 나는 네 그런 모습이 싫어. 네가 싫은 건 아니야. 이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헷갈려. 내가 싫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맥락적 사고 때문에 그래. 우리나라 맞아.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우리 애들 키울 때는 이 얘기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어요. 나는 네가 형 때리는 행동이 싫어.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물어요. 아빠가 널 싫어해, 네 행동을 싫어해.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아빠 날 싫어해 이러거든요. 그럼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런 식의 어떤 계속 생각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 내담자들이 와서 아니 본인 생각이 좀 비합리적이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너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토론이 잘 안 돼. 맞아, 그쵸. 자존심 상해. 그럼 내 생각이 틀렸다 그러면 목숨 걸고 우리는 싸워. 지켜야 돼. 그걸. 그렇잖아.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기에서도 진단명을 알려주는 건 이것도 일단은 이 문화적인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이렇게 반이 와야지. 아니 저는 저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그 맥락이 진짜 그 맥락이라고 해야 되나?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힘들다 오늘. 맥락이랑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은 게 누가 일찍하자 그랬어. 누가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형이야 형. 혼자 읽고 치워버릴 거야. 제가 이제 개인 상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상담을 좀 오래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래서 저는 진짜 솔직하게 그 얘기를 듣고 그거 진짜 좀 극단적이다. 좀 아니다. 이거 좀 너무 편협해.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네, 근데 반응을 했다고? 그렇게 반응을 하니까 그분이 오히려 그렇구나. 내가 진짜 편협한 거구나. 를 듣고 자유로워졌대요. 그 다음에 좀 그 생각에서. 그래. 그래서 이게 이런 맥락에서 이게 진짜 환자 역할이라는 걸 이게 주입할 때랑 그거를 좀 더 가지고 가면서 이제 뭐 천천히 구슬리거나 뭐 설득하거나 해야 될 때랑 이런 걸 좀 구분하는 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준비가 됐을 때. 어느 정도 치고 들어갈 때. 준비가 됐을 때. 넌 너무 정답이야. 딱 치고 언제 들어갈 때. 준비가 되냐고 그러니까. 너무 책이에요. 그거를 솔직히 저는 요새 저희 여기 센터 있으면서 생각하는 게 이걸 내가 그냥 치고 들어간 다음에 그걸 설득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상담자의 역량인 것 맞아요. 같아요. 어떻게든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게? 내가 진짜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야. 그러니까 내담자 입장에서는 난 저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 근데 왠지 들으니까 그럴 것 같아.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잘 치고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나 이게 참 어려운데 심리 상담을 책을 공부하는 게 요즘 좀 어려워지는데 짜증나는 게 아니고? 짜증나는 게 아니고? 짜증 나서 어려워. 씨발 내가 이걸 왜 읽고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기본 전제가 너무 달라. 일단 내가 생각하는 심리 치료라는 것과
이 이론서들이 기술하고 있는 것들의 기본적인 전제가 다른데 그러니까 완전히 사고의 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부분이냐면 사실 제가 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상호적이에요. 이거를 일단 이해해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인간 자체로서 심리적인 증상이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게 상호 맥락 속에서의 문제인 거지. 그 자체 한 사람이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박 좀 있으면 어때? 씨발 맨날 그거 하면서 사는 거지 거기서 혼자서. 근데 이제 옆에 사람이 생기면서 그게 불편해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럼 한번 잘 요즘 코로나 돌잖아.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이게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야 돼. 자, 둘이 살아. 둘이 살면 둘 다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만 쓰면 돼. 근데 셋이 되면서부터 복잡해져. 셋이 되면 둘이 써야 돼. 한 사람만 안 써도 돼요 사실. 근데 5명, 100명 되잖아. 그러면 한 사람만 안 쓰면 돼. 사실은 나머지 다 쓰고. 그러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다 써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거역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얘 이상하다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난 안 쓰고 다니거든. 나는 안 쓰. 한 명 안 쓰면 되잖아. 나머지 다 쓰고. 그쵸. 맞는 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모일 때의 문제예요 다.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 이게 핵심이 아니야. 모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모여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심리적인 증상이라는 것 자체도 모였을 때의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 일단 단순하게 이 사람이 병이다 아니다 이게 하나가 안 중요하다고. 성격이 네가 이상해 안 이상해 하나가 안 중요해. 둘이 살면 맞춰 사는 거지. 인생에서 유다쌤하고 나밖에 없어. 얘를 죽일 거야? 못 죽인다고. 어떻게 해서 맞춰 살아야지. 지지고 먹든 좁해든 다 어르고 달래든 맞춰서 사는 거지. 얘를 죽이고 살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부분들이 이것도 의학적인 모델에서 기반해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자꾸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좀 문제다. 이런 관점으로 자꾸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근본적인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안 되는 거야. 그 틀에 갇히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가족이 있다? 근데 다 자존심이 세. 그러면 그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저 사람한테 먼저 굽히고 싶진 않아. 그러면 싸우고 사는 거야 평생. 방법이 없어. 싸우고 사는 거야. 그렇게 사는 거야. 그 사람 나쁜가? 남들이 보기엔 되게 막 가족끼리 막 치열하겠다 힘들겠다 하지만 그렇게 안 살면 그 사람들은 우울해. 자존심도 옆에 사람이 있을 때 세울 수 있는 거지. 혼자 있어봐.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우울해져요. 안 그러면 삶의 에너지를 잃어. 얘하고 티격태격 오늘 얘가 기분 나쁘니까 내가 뭐 이렇게 설거지도 좀 한 번 안 하고 뭐 이런 게 사실 삶의 희열이 있거든. 그게 삶의 에너지가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단순히 야 쟤는 왜 이렇게 싸우냐 이렇게만 싸우는 건 나빠 이 틀에서 그렇게만 이해를 한다고. 근데 그러면 싸우지 마세요라고 했을 때 우울해지는 내담자들이 많아요. 그럼. 그 가족의 역동으로 이해했을 때 싸우는 게 가족들한테 훨씬 건강한 가족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싸우는 가족이 차라리 나아. 말 안 하는 가족보다. 근데 우리가 너무 그런 한 틀에 갇혀 있다고. 상호적인 걸 안 보고. 그래서 저는 그 병이냐 아니냐를 알려주는 것도 할 때도 있죠. 할 때도 있고 내담자 과거를 탐색하냐 안 탐색하냐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언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제가 과거를 탐색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과거가 중요하다 해서 탐색을 했어. 그냥 선생님들이 중요하대. 보니까 좀 중요한 것 같아. 옛날에 시간 받을 때. 그리고 과거랑 연결이 되는 것 같아. 와 신기하다. 요즘에는 씨발 그거 귀찮게 왜 하냐. 사실 보면 알아 씨발 그냥 딱 와서 한두 마디 해보면 그냥 감이 와. 근데 그래도 탐색을 해요. 왜냐면 이 언어거든. 어차피 그걸 언어로 해야 되잖아. 언어로 상대를 설득해야 돼요. 그럼 상대편 언어를 알아야 돼요. 또는 내담자가 내 언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하는 언어가 같아져야 돼.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내담자가 익숙한 환경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이유로 과거를 탐색해요. 그러니까 똑똑하다. 진짜 똑똑하다.
정답이죠? 정답이야? 아, 똑똑하고 안 똑똑한 건 안 중요해. 아, 김민아 선생님 너무 이하 선생님 너무 좋아하는데. 방탄주. 그래서 과거를 탐색하는 게 아니 사실은 누다임 선생님도 그거를 활용하려고 탐색을 하지 그거 자체를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까를 어떻게 이해시킬까를 위해서 탐색을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로 탐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진단이 안 중요하다 생각해. 어차피 우울증이에요 이러면은 우울증 씨발 네이버에서 찾아본다고. 맞아. 그럼 치료 망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안 해요. 찾아보지 말라고. 어차피 안 중요해. 안 중요하고 어차피 네 언어로 이해를 해야지 그거를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팩트를 이해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고 보면은 우리 심리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우리 개인의 어떤 문제들이 이게 문서화가 되고 체계화가 되고 학문화가 되면서 아까 이하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체 맥락 속에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에는 설명하는 게 너무 복잡해지잖아. 너무 복잡해. 그래서 힘들어. 그래서 이거 다 빼놓고 그냥 우울증은 이런 거야. 이렇게만 자꾸만 카테고리화 시키고 이거를 명료화 시키는 게 오히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뭔가 좀 소위 말해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좀 괴리되게 하는, 현실은 계속 환경 속에서 있는데 맥락 속에서 이 사람만 개인만 보고 이해하는 게 분명히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딱딱해지는 것 같아요. 유연하다고 느껴지기보다는 그런 현상들이 좀. 사실 저는 이하 선생님 옛날에 집단 왔을 때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다른 우리 센터 선생님들은 사실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아. 그냥 오래 버텨내니까 얘네들이 좀 뭔가 이렇게 좀 되나보다. 이하 선생님은 굉장히 강렬했거든. 그래서 내가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쟤 좀 이상한 애구나. 그래서 진짜 좀 나랑 다르다 이랬는데 집단이라는 맥락 속에서 보니까 뭐 이렇게 관계 맺고 이렇게 이상한 애가 좀 기능을 해. 뭔가 그러면서 되게 좀 다르게 이렇게 보였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집단을 하니까 이런 게 좀 이해가 되잖아요. 아니요. 근데 보통 이제 개인 상담만 하시는 분들은 그 개인만을 좀 놓고 보니까 그리고 그 개인의 입장에서 주변 사람들을 자꾸 들으니까 진짜 얘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만 좀 보죠. 근데 진짜 이것도 관계 속에서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애가 한 명이 왔을 때랑 그 보호자 부모님이 왔을 때랑 그렇지. 애가 완전 달라요. 맞아. 그래서 되게 상담할 때가 좀 많고 집단 상담, 그러니까 개인 상담자가 집단 상담에서 하는 걸 보면 또 엄청 다르니까 맞아요. 되게 이게 좀 진짜 맥락 속에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맞아. 그거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성격장애 이것도 성격장애인 분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집단에 모아놓고 보면은 성격장애 있으신 분들이 제일 잘해. 맞아. 성격장애 있으신 분들이 관계적인 욕구들이나 그런 것들이 감정가가 강렬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게 어색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나중에 익숙해지고 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줘요. 그 사람들의 그런 예민한 감정들이나 생각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나는 평생 이런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봐. 다 똑같아. 대한민국 인간은 다 똑같아. 이거에서 시작해야 돼, 전제는. 그러니까 증상은 다를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다 무가 차이가 나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걸 언어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야. 지금까지 씨발 내가 공부 잘하고 이래가지고 무가치하다고 느끼는데 그런 걸 확인해볼 기회가 전혀 없었을 뿐인 거지. 다들 무가치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성격장애이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계속 평생을 고민했던 거예요. 내가 무가치함에 관해서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나 그 가에서 굉장히 상세하게 그거를 기술할 수 있게 된다고. 그럼 그걸 한 번도 기술해보지 못한 사람이 그 기술을 듣고 나면은 저게 내 마음인데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문제시화 되면서 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격장애 진단 기준을 언제 떠올려봐도 되게 관계적인 거예요, 성격장애는. 왜냐하면은 뭐 감정 기복이 크다 이런 말들이나 혹은 타인에게 뭐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 그리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어떤 뭐 통합이 안 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속 관계적인 부분에서 그쵸. 대인관계적인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되게 분명하게 통합이라고 하면 또 내가 하려는 게 많은데 어? 통합 있잖아 통합. 그러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리상담에서 얘기하는 그 통합 있잖아. 그게 과연 뭐라 해야지 이로운가?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 이게 물론 통합이 되면 그러니까 그 뭐냐 성격장애에서 통합이 잘 안 돼요. 성격장애이신 분들이 통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랑 감정이랑 일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합리화를 잘해. 사람들은 감정이 들어요. 그럼 이 감정이 뭐 왜겠지? 뭐 때문에 되겠지. 이게 돼서 이게 어느 정도 감정이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격장애이신 분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어떤 감정이 들어? 근데 어떤 사고를 하더라도 그 사고로 감정이 조절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굉장히 훌륭한 기능이라 생각해. 기본적으로. 왜냐면 머리로 조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진화할지는 모르겠는데 머리로 조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관계욕구가 사라져 사실. 그러니까 이게 분리됐을 때, 이 관계욕구가 조절이 안 되는 거야. 분리가 돼서. 머리로 자존감을 높이세요 이랬을 때,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데 제가 자존감을 높일게요. 그러면은 해결이 돼, 씨발 다 심리치료 그렇게 하면 돼. 근데 그러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돼. 근데 그 사람 혼자 살겠지 평생. 근데 성격장애 계신 분들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 내가 자존감이 낮아서 자존감을 높이면 되는데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이 한마디만 하면 감정적으로 어떤 희노애락이 막 느껴져. 근데 머리로는 이러면 내가 또 힘들어지는데 근데 이게 안 돼.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 힘드니까 그만하자. 야 가려면 가. 이게 되면은 사실 안 힘든데 그래서 근데 성격장애이신 분들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유용하지 않은가? 이게 정말 필요하지 않은가? 개인의 고통은 물론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지. 개인의 고통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이게 전체의 그런 인간관계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되게 훌륭한 기능이야 이거죠. 어찌 보면은 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한 사람의 또라이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산다고. 그래, 뭐 그것도 그렇고 사실 예술을 하시는 분들 그죠? 다 그런 게 있으니까 예술로 이걸 표현하는 거지. 말로는 못 하겠거든. 그러니까. 그 감정의 기복들을. 근데 최현 선생님 예술 쪽 아니에요? 예술? 보통 성향이? 성향이 그쵸. 그쵸. 좀 표현 좀 해봐 좀. 뭐 통합이 나도 잘 안 된다 이러던데. 통합이 안 된다고요? 그냥 피곤하니까. 우리 어떡하나. 그래, 내가 문제지. 장병현 선생님은 통합이 좀 되세요? 저는 좀 집단을 하면서 자각을 하는 게 통합이 되는데 되게 화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근데 그걸 좀 억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니까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게 맞지. 그리고 그냥 넘어갔다면 집단하면서는 그냥 그런 걸 듣고 맞아. 그래서 통합을 하는데 화는 계속 있어요. 통합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럼 머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요즘 계속 화를 내시더라고 집단하는데. 너무 그렇고 갑자기 얘 그러고. 화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 많아요. 그래서 설명도 해주고 얘 또 화내고 야 그건 이거다. 공격수야. 난 수비수인데. 근데 그래서 저 아까 이화수 선생님이 그런 약간 통합이 안 됐을 때에 나타나는 그런 기능들이 인간에게 훌륭한 거다라고 하니까 저 되게 약간 기분 좀 좋아졌어. 저는 좀 화를 많이 내는 거에 대해 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진짜. 내가 부족한 거 아닌가? 나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제 내담자가 그 집단을 하다가 나가면서 그 집단원들이 그 친구랑 계속 관계를 좀 맺어보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모임이 깨졌는데 모임이 꽤 오랫동안 좀 있었어요. 이 친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 친구 닉네임이 하루였거든. 그래서 하조모가 있었어. 근데 그 집단원들이 한 팬클럽이네. 3명 정도인데 근데 이 3명이 모두 전공자예요. 대학원생이었어. 그러니까 그때는 아니었는데 한 명은 얼마 이제 나중에 전공자가 됐고. 근데 이 3명이 이 내 내담자를 만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오히려 우리보다 인간에 대한 통찰력이 더 있다. 네가 그럼. 그게 뭐 네가 뭐 마음이 아프다는 게 우린 잘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진짜 그 친구랑 8년 9년 상담을 하면서 진짜 되게 그 친구 덕분에 되게 예민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는 항상 그 친구가 좀 들어와 있어. 그래서 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친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사실은 되게 예리하게 정확하게, 그래서 그 친구 사람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은 아니에요 선생님, 저 사람은 되게 가벼운 사람이라고. 그럼 지나다 보면 맞아. 그 친구를 상담사 선별 사로 좀 이거 좋네. 그치? 면접장이. 우리는 말로 해야 그리고 겪어봐야 아는데 감각적으로 아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 맞아, 진짜 되게 예민해요. 그래서 아무튼 막 정말 기능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그 친구가 살았던 환경 속에서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랬지만 결국에는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맥락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기능적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책이 관계 중심 치료라고 하지만 관계를 너무 개인의 문제로 좀 맞아요. 분석을 해서 좀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사실은 관계적인 맥락으로 풀어내기에는 너무 또 복잡해. 그 기술하기가 어려워. 기술을 그러니까. 내가 써보려고 했는데 어렵더라고. 일단 계약할 때부터 쓰고. 그 책에 보면은 34페이지 맨 밑에 문단이 상담자와 내담자, 저는 이 맨 마지막 문단 34페이지가 이게 상담자와 내담자의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담자가 내 문제가 다뤄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든다거나 이 상담 관계에서 안심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게, 저는 이게 이 책이 저번 주에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는 그렇게 뭐 크게 다루지 않는다 라고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을 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문단을 읽으면서 이게 되려면은 또 저희가 그 개념을 설명하자면 치료 동맹이라든가 상담자와의 관계 맥락이 이런 설명 아닌가? 이게 되려면은 상담자와의 관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맞아요. 좀 이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 저희 이 이론 기반에서는 내담자와 상담자 관계는 그렇게 크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는다라고 해서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별로 그걸 다루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는 게 내담자와 상담자 관계인 것 같은데. 그래. 근데 이 책을 보니까 되게 좀 구조화된 치료야. 맞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구조화된 치료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에 본인에게 쓰레기는 특히나. 저는 쓰레기여도 하지만 가끔 그래도 쓰레기도 걸음으로 쓸 수는 있다. 그 정도. 야 괜찮다. 어느 정도. 너말 잘해.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예민하지 않은 편이어가지고 그 수풀님은 좀 예민해가지고 이게 딱 정리가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뭔가 느낌이 있더라도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책을 읽다가 그 부분이 딱 나오면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나랑 딱 집단 스타일이야. 나한테 오세요. 옮겨. 휴직 기간 동안. 정리 많은데 뭘 오늘 하고 가요 그냥. 내가 정리해줄게. 어떤 부분이 좀 그랬어요? 이 책 지난주 보면죠? 이 책이요? 이 책은 저는 그냥 이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좋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옛날에 제가 약간 회피 성향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있다가 책을 읽다가 옛날에도 많이 읽었어요. 그 부분을 많이 읽었는데 그 애착 있잖아요. 네네네네. 애착 유형 네. 그거 많이 읽었는데 나는 안정애착이지 이러면서 지나갔어요. 그러다 이제 집단을 막 하면서 제가 약간 회피 성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부분을 다시 읽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 이게 내 거였구나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런 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는 그쵸. 책이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그렇죠.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좀 들이대고 그러세요? 집단에서? 네, 요새 좀 들이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요? 안 오셔도 되겠네. 아니
그래서 사실 그런 거잖아요. 관계 속에서의 나를 보니까 그게 명확해진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나만 봤을 때는 난 안정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맞아. 이해가 다 안 되다가 사람들 속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이해가 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음에 좀 두렵지 않았어요? 좀 이렇게 들이대고. 두렵죠. 저는 되게 제공간이 중요한 사람인데 뭔가 이렇게 침범받는 느낌이 드니까 처음에는 좀 두려웠는데 이게 그래도 그렇게 관계를 해봐야 내가 변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해봐야겠다. 그 전에는 무서워서 피하던 거를 이제는 해봐야겠다. 해보면 네. 뭐가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근데 알맹님은 처음에 스크린 집단 갔을 때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다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니 저는 슈플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갔거든요. 왜요? 뭐가 좋으셨어요? 네? 약간 또 궁금해. 공격 중요하지. 그러니까 뭐가 좋았냐면 약간 감정적이기도 한데 거기서 또 약간 논리적인 부분도 맞아요. 있고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마음에 들어서 갔어요. 나보다? 논리적인 건 저쪽이 네, 훨씬 그러니까 되게 논리적이신데 감정 표현을 스플림이 더 잘하시는 것 맞아요. 같아서 그렇죠. 그래서 저랑 좀 다르지만 저는 좀 마음에 들어서 안 오시네 찾아가요. 그럼. 그래. 그럼 그러면은 알맹님은 이게 좀 구조화된 치료잖아요. 네. 그래서 이 책 분위기가 어떠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사이코 에듀케이션을 한대. 이렇게 심리 교육을. 그래서 우울증을 설명해주고 본인은 이렇게 이제 이런 우울증이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런 네 가지 관계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 설명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울증이 대인관계적인 거로만 설명을 해서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건지를 좀 우리가 정해서 이걸 다뤄보자. 그리고 이거 다루는 것도 뒤에 보니까 이제 치료 순서가 있더라고요. 문제의 탐색, 내담자의 기대와 자각에 초점을 맞추고 대안 방법을 분석하고 행동을 시도하는 이렇게 좀 뭔가 구조화된 걸로 가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때요? 그냥 뭔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단은 우리가 비구조하니까 그냥 뭐 시작합시다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 막 하잖아. 근데 거기서 이제 크게 충격을 받기도 하지만 어느 날은 그냥 싸우다가 났다 이런 느낌도 들고 뭐 그런 비구조화도 경험해 보셨고 이런 쪽에 이제 구조화니까 이런 좀 어때요? 좀 느낌이 어떤 게 좀 뭐 좋다? 아니면 좀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이걸 읽으면서 그냥 내가 만약에 상담을 한다, 상담 잘하면 이런 게 조금 머릿속에 구조화되어 있으면 그거를 약간 활용해서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지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렇게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비구조화로? 네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스타일. 맥락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 보면서 이게 좀 더 구조화되면은 이거 그냥 인공지능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열심히 설명해서 체크하다가 버튼. 그치? 체크하다가 내 우울증이 이 애도 뭐야 역할 뭐냐 역할 논쟁 역할 변화 관계 분담이다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 VR 그거 있잖아. 그거 쓰면서 직접 관계 연습도 하고 이게 심리치료의 미래야. 맞아요. 구조화되는 거는. 아 이제 뭐 목소리는 거의 100% 아 그럼 100% 복사가 가능한 시대에 왔어. 목소리. 그리고 액션이랑 이런 것도 화상으로 거의 이제 뭐 구별이 안 될 정도. 영상으로만 보면은 이제 구별이 안 될 정도의 수준으로 왔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걸 촬영할 필요가 없이 이 사람의 어떤 몇 분짜리 동영상만 있으면은 그거를 AI가 분석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 행동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연설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복사해낼 수가 있는 거야.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치료도 더 이상 이제 프로그래머들이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한 10년? 10년 안에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가 기가 다니는 자동차의 반이 넘어설 때 그 정도 됐을 때 심리치료도 한 반 이상 개인 상담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 상담하는 거 뻔하잖아. 맞아. 그치? 상담자 스타일도 뻔하고 뭐 우리처럼 내담자 앉혀놓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는 상담자들은 없잖아. 지난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뭐 힘드셨겠네요 부터 시작해서 뭐 뻔하니까. 근데 우리도 뻔할 거야 사실 뭐. 너 사라질 것 같은데. 어떡하지? 같이 사라질 것 같은데. 근데 아니 집단은 힘들어. 집단은 로봇 10대 데려다 놓고 하기 힘들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꽤 많을 거예요. 근데 뭐 바둑 두드는데 뭐 그 경우의 수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로봇을 10대 갖다 놓고
집단을 하진 않을 거라는 거지. 아, 그러니까 나 뭔가- 혼자 치료받으려고 그렇지. 로봇 10명과 그렇지. 그리고 왜냐면은 진짜 사람을 만나고 싶기 때문에 집단에 오는 사람들이 꽤 있죠. 사람들이 꽤 있을 아. 거예요. 차라리 그건 가능하겠지. 전 세계에서 모니터 10개 갖다 놓고 각자 화상으로 그렇죠. 집단으로. 어벤져스에는. 그러니까 장동혁 선생님 이제 경산 가시잖아요. 네. 경산에서도 전부 아니요, 저 안 가요. 왜? 아니, 당장은 안 가죠. 아, 1년에 1년 후도 아니에요. 왜? 저 더 있고 싶어요, 서울에. 아버지 회사 넘어가. 아니 아, 생각. 야, 아버지 회사 좀 AI에 투자하셔가지고 상담본 만들어 보세요. 갑자기? 아니 근데 아니 사업 확장. 은혜야 그거 두 분이서 좀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서 너희 아버지랑 이렇게 아 근데 저는 투자 일부 좀 해가지고 근데 저는 우리 상담- 센터에 투자하시라고 좀 하시면 안 되나? 저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냥 좀 일부러 인간이 기술을 좀 포기하면 안 되나? 아니 뭐너 너무 안 되나? 포기할 수 있는데 너무 이상적이에요. 너는 강원도 가서 산속에 살아 그러고 포기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또 돈을 내고. 그래서 아니 그래서- 김민원 선생님 섭식장애 치료도 구조화된 치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집단. 그렇죠. 우리는 죽어도 집단. 맞아요. 아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 뭐 얘기하다가 좀 넘어갔네요. 그래서 심리 치료가 아까 제가 코로나 예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있으면 한 사람 있으면 돼. 근데 많으면 다 써야 돼. 그러니까 심리 치료가 이렇게 발전하고 있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가장 흔한 게 그러니까 자존감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사람들 속에서 자존감이 낮으셔서 그래요. 자존감을 높이면 돼요. 이런 게 다 적용이 돼. 근데 맞는 말 틀리진 않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그게 그러니까 슈드를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심리치료의 발전도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힘들어요 선생님 이러면 자존감이 낮으셔가지고 자존감 높이는 연습을 좀 하셔야겠어요. 이런 거 식으로 마스크 다 쓰세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런 책들이 쓰레기다. 의미가 없어 이런 책들이. 배울 수 있는 게 그 정도 뿐이다. 다음 주에 안 나오는 거 아니지? 네, 나와야지. 욕 계속 해야지 내가. 그래요. 자, 우리 마무리 좀 합시다. 겨우 이제 시간이 좀 갔네요. 근데 이제 앞으로도 걱정이야. 할 얘기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어떠셨는지 얘기들 좀 합시다. 저는 43페이지에서 위에서 두 번째 문장을 보면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게 알맹님. 네, 알맹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단을 하면서 나는 내가 안정애착인 줄 알았는데 집단 안에서, 각 관계 안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내 모습이랑 집단 안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아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43페이지 이 문단이 설명하는 게 그러니까 각자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일단은 그걸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래 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 진짜 그게 어떤 대인관계 맥락, 어떤 집단의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거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이제 지금 알맹이한테 뭐라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된다고 한 게 그거를 이제 1대1 상담에서 상담자랑 내담자 사이에서 이런 거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당신은 안정애착이 아닌 쪽이에요 라고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집단에서 너는 좀 이런 거 같아.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확실히 저는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경험이 좀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 내용이 저는 이 내용이랑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좀 우울한 것 같아요. 저 좀 뭐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그냥 상담자가 잘못하고 계신 것 같고 좀 우울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한 명이 말해주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 안에서 진짜 나타날 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내 모습도 그런 맥락에서는 진짜 여기 그래도 대인 관계중심 심리치료니까 그런 관계를 좀 더 다뤄줬으면 어땠을까 그걸 알맹이한테 얘기해. 하는 생각이 좀 났어요. 아니 알맹이한테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래? 혼자 결론 내리고 알맹이는 이해가 된다. 네,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저자한테 건의하는 거지. 네, 그런 거를 관계적인 맥락에서 우리 장성 선생님 한번 나중에 책 써보죠.
저요? 진짜 관계 중심 치료. 말로 네. 조금은 크게 가져야죠. 그럼 경상 가서 책 쓰자. 그래 다른 분들 하시죠. 저 할게요. 저는 하도 이제 IPT 얘기를 해서 이게 뭔가 되게 궁금했는데 진짜 이번까지 읽고 다음 주부터 그 4가지 다루는 걸 이렇게 나온다고 보면서 사실 좀 기대가 안 되지. 네. 안 나온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일단 구조화된 치료고 그리고 그것을 4가지 중에 하나로 어떻게 한다 이것만 이제 알아도 대략 좀 감이 와요. 이게 어떤 건지. 근데 아무튼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구조화된 치료를 싫어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지치료는 인지 매개 모양 설명해주고 좀 자유롭게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난 쓰레기라고 그랬는데 뭘 싫어한다고 그러냐. 정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공부해두면 우리가 이거를 소화해서 우리 마음대로 좀 비구조화 상황에서 좀 쓸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아무튼 생각보다 이제 기대를 많이 했던 건데 뭐 역시 기대가 커서 그런지 별로 좀 그렇다. 그래요. 저 할게요. 그러니까 그 우울증 얘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 책이 좀 우울증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우울증이신 분들이 어떤 좀 근본적인 좀 특징이 있으시냐면 제가 지난주에는 통제감에 관해서 좀 얘기를 했지만 그 통제감이 강하게 갖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이제 그 합리화 인간의 합리화를 이제 뭐라 그러죠? 저항의 하나로 다루고 있는데 저는 그것도 그러니까 맞아요. 좀 비합리적인 이제 합리화 같은 경우에는 저항의 일부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합리화를 하면서 사는 존재예요. 라는 전제를 일단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기능을 좋게 할 수 있는 합리화가 있고 이제 우리의 기능을 방해하는 이제 합리화가 있는데 이제 우울증을 가진 사람들의 기본적인 합리화 과정은 이제 내가 잘해야 된다 이거야. 세상이 내 맘대로 잘 안 되는데 내가 잘해야 돼. 내가 무가치해. 내가 이 무가치함을 이겨내야 돼. 이런 생각이 굉장히 좀 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그 관계에 대한 합리화를 좀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집단에서도 한 분이 되게 좀 이게 침울하게 오셨어요. 그리고 후기에는 자기가 직장에서 좀 너무 힘들다. 직장이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직장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힘들다라고 해서 후기에 올리고 다음 집단에서 후기에 올렸으니까 집단원들이 막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뭐가 이렇게 힘드냐, 요즘 직장이 뭐 너한테 잘 안 맞는 것 같냐, 뭐가 안 맞는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기분은 우울해 보여. 그래서 왜 이렇게 처져 있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도 그냥 직장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감이 오는 거야. 그래서 집단원들이 막 이런저런 요즘 생활에 관해서 막 묻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은 부부 사이가 안 좋은 거예요.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무기력한 거예요. 부부 관계 안에서. 근데 그게 마치 자기의 삶을 되게 그 무기력함이 다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야. 부부 사이 관계에서의 무기력함이 지금 자기 삶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 있잖아요. 직업. 여기에 꽂힌 거야. 그래서 야 그거 되게 부부 사이가 지금 그런데 그래서 네가 지금 요즘 이렇게 힘든 거 아니냐 이렇게 다른 집단원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그분의 반응이 기본적으로 난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전혀 없는데 근데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고 패턴이에요. 기본적으로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사실 관계에서 오는 그런 합리화를 못해. 내가 어떤 근거를, 그러니까 어떤 이유들을 찾을 때, 내 감정적인 이유들을 찾을 때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에 관해서 생각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울하신 분들이 좀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기분이 다운되는 이유들이 일단 다 부정이 돼야 돼. 그리고 나서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관계 중심 치료의 핵심도 사실은 그거야. 관계 중심 그러니까 그 맥은 잘 잡은 거죠 이 책이.
그러니까 우울하신 분들에 관해서는 그게 중요하다는 건 이 책은 잘 알고는 있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관계적인 이슈들을 계속 탐색하는 거. 그런 것들이 뭐 이 사람은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왜 효과적인지는 모르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치료를 만들어 놓고 적용하다 보니까 이게 우울증인 사람들의 치료에 효과가 있네? 이렇게만 그냥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화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멍청한 거지. 그래서 하여튼 본질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합리화에서의 어려움. 그래서 인간 관계적인 합리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울하신 분들이. 그래서 꼭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가면 상담자한테 갔는데 좀 우울증이 깊으신데 약 드셔야 되고 자존감 높이셔야 돼. 이딴 상담자 만나면 망하는 거야, 우울증인 분들은. 그럼 망하고 관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상담자를 찾아가셔야 돼요. 근본적으로 우울증을 해결하려면. 그런 상담자 어디 있죠? 여기 있지. 그렇지. 자신감 있어도 되잖아 이제. 그래, 다른 분들 합시다. 저도 여기 아까 하신 말씀에 좀 공감을 많이 했던 게, 저도 요새 생각을 해보고 살짝 우울했는데 그 이유를 솔직히 말해 일에서 좀 찾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니까 좀 관계에서 확실히 오는 그 우울함이 분명히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도 이게 여기 책 보면 60페이지도 있었지만 관계가 좀 틀어질까봐, 혹은 이 말을 했을 때 내가 소용이 없을까봐, 이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아예 무기력감으로 빠지거나 우울로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오늘 얘기하면서 스터디하면서 좀 많이 고민이 됐던 게, 저는 그 유튜브 이름도 섭식장애 상담은 유나쌤과라는 유튜브를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섭식장애라는 그 명칭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살짝 오늘 스터디하면서도 느꼈던 게, 이게 내가 좀 개인적인 경험에서 온 게 되게 크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이거는 거식증, 폭식증 이렇게 분별을 하고 이래야지 이게 확실히 더 빨리 치료에 개입을 할 수 있고, 더 빨리 사람들이 와서 내 몸이라든지 마음이 망가지기 전에 빨리 개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진단을 내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개인적인 경험에서 나온 게 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스터디를 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다른 분들 보세요. 오늘 이렇게 따라가는 게 힘들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거랑 여기서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거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좀 계속 충격을 좀 받으면서 계속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추임새라도 좀 넣어. 뭐야? 그게 안 돼. 좀 궁금해요. 어떤 충격을 받으셨는지 좀 아니 나눠주실 아까 수 있어요? 뭐 병으로 보는 거에 대한 것도 계속 생각을 하게 되고, 이게 진짜 내담자를 만날 때 그냥 이 사람의 문제, 개인적인 걸로 보는 것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래도 여기서 집단을 하면서 제대로 배운 것 같아가지고 잘하고 있구나 스스로 생각을 그럼. 듣고 있었고. 저랑 4년 했습니다. 쌤을 보면 자기중심적이에요. 오늘은 뭐 리센터는 다 나르예요. 나르 성향이 다 있어.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안 되잖아. 야, 마무리야. 조용히 해. 다음 주 얘기. 다 하셨어요? 힘들어서 그래. 네. 피곤해서 그래. 네. 다음 주에는 잘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네. 정경 선생님 했나? 저 처음 했어요. 엘리님 하나 하시죠. 네. 저는 여기 책에서 70페이지에 보면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에 대한 옳고 그른 것은 없습니다. 이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이런 감정 가지는 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집단에 와서 표현을 해보면 그 감정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그 생각이 조금 잘못돼서 그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좋았고, 근데 아까 소프님, 저는 이제 감정이 생기더라도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가 되면 이제 싹 가라고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집단원들한테도 이렇게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소프님이 그게 어려운 분들은 계속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아 그런 경우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요. 나아졌죠? 자, 관계 중심 치료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주 발표 누구지? 아, 김연아 선생님. 김연아 선생님 해주시고. 아, 그리고 오늘 홍서연 선생님은 늦잠 잤어? 거의? 느낌이 그래. 아 그래? 그거 핑계야? 어. 늦잠 자서 안 오신 걸로. 네. 맞겠죠? 얘 또 나한테 화나는 거 아니야? 아니, 갑자기 아픈데. 아니, 속이 아프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속이 아파서 못 가게 또 올려야지. 그쵸. 네. 이거는 편집 안 하면 그냥 나갈 거야. 다음 주는 김민아 선생님이고 그 다음 주는 홍서연 선생님 오시면 발제를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